자, 실험과 함께 있는 어린이 생태학 우리 세진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생태계가 평행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민정이, 나는 생각을 안 해봐서 조금만 이따 대답해도 될까? 사랑이, 평행을 안 이룬다면 다 죽지 않을까? 동물, 식물, 분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다 생태계 평형을 깨져버리니까 다 죽어버릴 것 같아. 세연이, 나 문제를 잘 못 들어서 좀 늦게 왔어.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 만약에 생태계의 평행이 깨진다면 너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일단 여기 생태계 평형은 생산자가 제일 많아야 되고, 막 그러면 결국에는 그 생산자를 먹는 1차 소비자도 죽고, 또 2차 소비자 죽고, 3차 소비자 죽고, 그러면, 결국 인간까지 멸종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민정이, 나도 다 같이 사라질 것 같아. 왜냐면, 먼저 갑자기 잡아먹는 동물들이 많아져서 초식 동물들이 사라졌을 때, 그러면은 육식 동물들은 초식 동물들이나 뭐 먹을 게 사라지니까 사라지게 되고, 또 인간도 동물들을 잡아먹지 못하고 서서히 점점 풀 같은 것들도 사라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다 같이 죽는 걸로 끝날 것 같아. 나도 일단 생산자만 없어져도 생산자를 먹는 소비자도 줄어들고 사라질 테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사라져서 인간도 공룡처럼 멸종해버릴 것 같고, 너희랑 마찬가지로 인류가 다 사라지고 종말일 것 같아. 선생님은요? 자,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면 전 곧 생태계의 평형이 다시 찾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인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문제가 되지만, 뭐 지금 뭐 인간들이 환경을 너무 오염시켜가지고 이 생태계가 자꾸 이제 그 예전의 상태에서 그 파괴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기후 위기가 생기거나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 해가 돌아올 거고, 그럼 사람들이 더 이상 지구에 해를 못 끼칠 거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살아남는 것들로 다시 이제 그 또 다른 생태계의 평형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생태계의 평형이 깨진다고 그랬는데, 깨진다라는 것들이 이전의 상태가 깨진다라는 거지, 그 다시 그 새로운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 평형이라는 것 자체는 늘 유지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토끼가 많다. 그러면 토끼가 많으면 풀을 많이 뜯어 먹어서 결국은 토끼가 풀을 먹을 수 없으니 토끼들이 죽을 거고, 토끼들이 죽으면 다시 토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풀이 다시 많이 자라게 되면서 다시 그 상태가 복원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이렇게 토끼하고 풀이 적절하게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깨지는 거지만, 하지만 그걸 더 길게 놓고 보면 다시 그 평행인 상태로 돌아가는 게 그게 자연의 이치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너희는 너희는 이 어린이 생태학을 읽으면서 어, 어떤 생각,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배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어? 하랑이, 어, 나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 민정이,
나는 내가 처음부터 이런 쪽에 관심이 없어서 많이 못 알았다 보니까 대부분 아주 거의 한 10분의 8 정도를 새로 알게 되었던 것 같아. 세연이. 나는 내가 약간 일회용품을 되게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약간 생태계가 깨지고 막 환경오염 이런 게 환경이 막 바뀌고 막 그런 게 나오니까 앞으로는 약간 생태계 쪽이나 그런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느꼈어. 어, 어, 나도, 나도 나는, 우리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태계들이 조금씩 파괴돼 나간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 선생님은요? 네, 저는 생태계하면 흔히 그냥 뭐 동물, 식물, 자연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단지 동물, 식물, 자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그 독서교실 수업 생태계도 학습 생태계라는 것도 있어서 우리들 사이에도 어떤 관계가 있을 거다. 그 생태학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평형 상태는 뭐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관계로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생태계가 단지 그 자연의 그 어떤 그런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급에도 학급 생태계가 있는 거고 가족에도 가족 생태계가 있는 거고 뭐 사회 생태계가 있는 거고 해서 우리 생활 전반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 원리를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조금 더 그 세상이나 내 주변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저에게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거야? 세연이. 생태계가 요즘에 아무래도 많이 파괴되고 있으니까 약간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약간 음, 생태계를 파괴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 동물이 죽게 되는 뭐 쓰레기나 그런 거를 최대한 안 버리려고 노력을 하거나 환경 오염을 시키는 원인들을 많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 민정이. 외식을 할 때 배달을 시켜 먹거나 이러는 것보다 직접 가서 먹거나 하는 식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너무 많은데 환경에 해로운 것들 잡아서 없애는 봉사 같은 거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랑이. 나도 일회용품을 일단 줄이고, 그리고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에 참여를 해서 쓰레기를 주어서 조금 더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 생태계를 우리가 있는데 생태계에 멸종 위기 동물 같은 동물들이 있는데 이제 동물들도 이제 멸종돼 가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사라지니까 나는 그런 멸종 위기 동물들을 좀 먹이를 주고 그들 위해주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선생님은요? 네, 저는 좀 다른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출현하기 이전에 이 책에 따르면 에도 뭐 공룡들이 살던 세상이 있었고 공룡들이 살던 세상에서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공룡은 다 멸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아까도 생태계의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생태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일들이고 다만 이제 우리 인간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 인간이 그 변화를 더 가속시키고 있는 것들인데 아
인간이 변화를 가속시키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생태계를 지켜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진짜 생태계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인간이 살기 좋게 인간의 편리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 그런 점에서 좀 더 분명해져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뭐 우리 인간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 생명체들이 자기 생명을 끊임없이 이제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뭐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뭐 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이것도 사실 우리 인간들이 더 잘 살려고 더 편리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의 하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것들이 그 짧은 생각 지금 당장은 편하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일들이 더 많다는 거를 뒤늦게 깨달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다만 이제 저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 생태계의 그 질서라는 것들은 과연 진짜 존재하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 따로 있는 건가? 라는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그 인간이 과연 진짜 뭘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인간도 그냥 전체 자연의 일부분일 뿐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이런 부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도 아직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의문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탐구하고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뭐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멸종하는 것들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인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것들이 아니라 너무 급속하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에서 더 인간들이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있습니다. 전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냥 이선배 씨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스냅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이 책을 읽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또 이선배 씨가 받아들이기에 나름의 고민의 어떤 그런 지점이라든가 생각들은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연이. 제 차례예요? 아, 여기에서 129쪽에 생물들이 여기 서로 의사를 전달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메뚜기나 곤충은 페로몬을 분비해서 짝을 찾거나, 물고기나 도마뱀은 막 색깔이나 자세나 움직임으로 의사를 전달을 하는데, 이 의사 전달 중에 제일 새롭거나 인상 깊었던 의사는 뭐야? 하랑이. 조금 이따가 읽을까? 세진이. 나는 새와 곤충, 개구리와 같은 동물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내어서 짝을 찾는다는 것이 좀 새로웠어. 민정이. 나도 새와 곤충이 색깔이나 자세나 움직임으로 의사 전달을 한다고 나왔는데, 만약 당연히 의사가 여러 개가 있듯이 자세나 움직임이나 색깔을 엄청 많이 바꿔야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때문에 해석을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에 대한 의문점 같은 게 생겨서 이것이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 나는 그 물고기나 도마뱀이 자세나 움직임으로 의사를 전달한다는 게 약간 자세만으로 의사를 전달한다는 거니까 약간 되게 놀랍고 신기해서 제일 인상 깊었어. 선생님은요? 네, 저는 뭐 우리 사람을 다른 동식물과 구별하는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에 비해서 다른 그 동식물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동식물들도 나름의 그런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특히 놀랐고 특별히 식물들도 그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어서 놀랍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식물들이나 동물들의 어떤 그런 의사소통이라는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의사소통과 같을까 다를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고 또 그런 식물들의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이 그럼 나중에는 사람과도 이런 동식물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가? 우리가 흔히 이제 동물들 우리가 외국어 번역기가 이렇게 있듯이 동물들 말의 어떤 그런 번역하는 그런 번역기가 과연 있을 수 있는 건지 동물들의 그 의사소통의 어떤 그런 수준이 우리가 아기 때는 별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 점점 커가면서 우리 어휘력이 늘고 많은 더 고도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동식물의 의사소통도 그게 낮은 수준의 어떤 그런 단계인 건지 아니면 그냥 별개인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 의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는데 이 셋 중에 제일 약간 생산자에 쓰고 제일 약간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거나 제일 중요하거나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역할은 뭐야? 민정이. 어, 음, 난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될까? 하랑이. 어, 조금 이따가 물어봐 줄까? 나는 그 분해자라고 생각해. 왜냐면, 왜냐면, 일단, 어, 생산자와 소비자는 있어야지 일단 생태계가 돌아갈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분해하는 거는 나중에 그런 시체도 먹어치우는 그런 동물이 나올 것 같아서 나는 분해자라고. 세진이. 나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걸 다 구별할 수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생산자가 있으면 소비자도 있어야 되고 소비자가 있으면 분해자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세 역할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결정을 잘 못 내리겠어. 민정이 생각해봤어? 응. 나도 일단 셋 다 중요하고 누가 더 중요하다고 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고른다면 나도 분해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분해자가 그러니까 물질을 썩게 하여 분해하지 않으면 생태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책에 나오는데 생태계가 있어서 우리도 존재하는 거니까 분해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나도 하랑이나 민정이처럼 분해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분해자는 약간 그 동물이나 사람의 배설물이나 그 죽은 사람이나 동물을 분해하고 있는데, 만약에 분해자가 없으면 우리 세상이 배설물하고 시체로 덮일 것 같아서 생태계 유지에는 분해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도 요즘 분해자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들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이제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무슨 뭐 플라스틱 그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때문에 결국 그것들이 그 어류 뭐 물고기 뭐 이런 것들 해치고 다시 그것들이 사람에게도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무슨 어디인가에는 플라스틱 그 쓰레기 섬이 우리 한반도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쓰레기 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른바 쓰레기들로 뒤덮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서 그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건 역시 그 자연으로 되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큰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래 어떤 그런 자연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그런 분해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닌가. 근데 그런
분해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고민하지 아니하고 아무거나 막 만들어내갖고 지금 당장 편리하다라고 써도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발등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분해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들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159쪽에 사람은 스스로 가축이 되려고 합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약간 뜻하는 의미나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해? 세진이. 어, 나는 잘 모르겠어. 하랑이. 나는 아마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어. 민정이. 나는 어느 동물이나 야생이종에는 다른 동물과 경쟁하면서 먹이와 잠자리를 스스로 찾았는데 가축이 되고 나서 먹이와 잠자리가 있으니까 경쟁 능력을 잃고 이러는 거가 사람이 막 싸워서 먹을 것을 뺏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살면서 먹을 것과 잠잘 것을 마련하는 게 그런 부분이 가축과 비슷해서 이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나도 민정이나 하랑이처럼 가축은 막 사람이 길들여가지고 사람이 길들여서 약간 막 자연 환경에 저 익숙치 않거나 그런 건데 사람들도 인공적이고 막 요즘에 인공적인 환경에 적응돼가지고 자연적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고 뜻하는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가축의 반대말은 야생동물, 야생동물. 원래 뭐 늑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붙잡아다가 훈련시켜서 사람들이 개로 키우고 있는 거고, 또, 뭐 돼지, 멧돼지를 잡아다가 사람들이 키워서 돼지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개나 돼지들이 원래는 자연에서 스스로 먹이도 구하고 살 수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 가축화된 개나 돼지를 풀어주면 그 개나 돼지가 자연에 가서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과거에는 자연에서 이른바 야생성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는데 더 이상 우리 사람들이 그 야생성을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사람 스스로 가축이 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게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그런 일들이었어. 근데 지금은 발전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겨울에는 보일러 틀어서 따뜻하게 지내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서 시원하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잠시도 에어컨이나 보일러가 없는 곳에서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른바 그 문명의 이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들. 선생님이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그 볼일 보고 그냥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뒤처리를 했단 말이야. 선생님보다 더 앞선 사람들은 그 종이 같은 거 없으면 그 뭐야 집이나 식물의 잎 같은 거 따가지고 뒤처리 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보고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보고 만약에 화장지 없어가지고 아니면 심지어 요즘에는 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볼 일을 못 볼 거야. 뒤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디 제대로 못 가는 거지. 그 화장실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못 가는 거지. 그런 부분들처럼 그러면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의 범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나 개도 결국은 그 우리 안에서만 사는 어떤 그런 것처럼 사람들 스스로가 내가 살 수 있는 곳의 어떤 그런 범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이 스스로 가축이 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른바 캠핑을 가는 것도 원래는 야생성을 회복하자. 자연에 돌아가서 우리가 문명의 이기에서 벗어나서 그걸 그대로 살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캠핑을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고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가는데 수련회나 그 캠프 뭐 이런 걸 가는 것도 원래는
그런 야생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요즘에는 캠핑 가는 것도 거기 뭐야 화장실 없으면 안 간다. 그러다 보니까 캠핑장에 화장실이 잘 돼 있어야 돼. 또 캠핑장 가는데 거기에 무슨 난로니 뭐 이런 거니 엄청 챙겨가.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하면 호텔에 가가지고 그냥 텐트만 쳐놓는 거 호텔 방 안에다가. 그래서 그걸 하고서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런다는 거야? 캠핑한다고 그러는 거야. 캠핑 그 기분만 내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불편한 거는 하나도 뭐해? 안 하면서 그냥 그 기분만 내겠다는 거야. 편리는 그대로 갖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원래 그 야생성을 찾기 위한 어떤 그런 캠핑과는 거리가 먼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거를 그 TV로 유튜브로 우리가 그거를 대리 만족하잖아. 다른 사람이 무슨 무인도 가가지고 막 그 옛날에 김병만 혹시 알아? 네. 네, 김병만이라는 알아요. 사람이 어디 뭐 정글 무슨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불 막 옛날처럼 피우고 막 뭐 물고기 잡아먹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하면서도 대리 만족을 느끼는. 왜냐하면 그것들이 원래 우리가 살았던 원시성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사람들은 가축화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여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뭐라 그래? 발전했다. 문명적으로 산다. 반면에 아직도 이제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들은 너무 뭐해? 가난하고 야만적으로 산다. 동물처럼 산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라고 우리는 그 손가락질하는데 이 책을 쓴 저자의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야생성을 갖고 사는 거고 우리는 가축으로 사는 거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동의할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스스로 너무 삶의 범위를 줄여서 가축처럼 살고 있는 거구나. 길들여서 살고 있는 거구나. 이거에서 벗어나서 자연적인 삶을 회복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건 우리 인간의 발전이고 진보야. 그거는 과거의 낡은 것들이야. 굳이 그걸 왜 돌아가야 돼? 지금 이 좋은 거를 더 누리고 이 좋은 걸 더 발달시켜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견해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책 들어봤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아마 꽂혀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 혹시 표지나 뭐 이렇게 본 적 있어? 엄마가. 저 이게 누나한테 가 있어요. 있어. 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아주 또 이게 유명한 어떤 그런 책들인데 꽂혀만 있고 안 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책이 일단 좀 이렇게 두껍기도 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벽돌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그 책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생 정도 가서 빠르면 아니면 뭐 대학생들 뭐 되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주 유익한 그런 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 이 실험과 함께 읽는 어린이 생태학이라는 책이 세 봤을 때 칼 세이건 코스모스의 어린이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어린이판인데 화학주의는 어린이판이고 요 이야기를 더 풀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책이 더 칼세건의 코스모스 아닐까. 물론 저 책은 뭐 이렇게 생태학을 위해 쓴 건 아니고 이 우주의 역사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지구과학을 배우고 뭐 천문학, 우주학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요 칼세건의 코스모스를 기억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우주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구의 탄생 뭐 이런 것들의 과정들까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23쪽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에너지 얻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23쪽을 볼 게 아니라 몇 쪽을 볼까? 그냥 23쪽 제일 마지막 쪽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이.
세포는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세포 하나로 된 생물도 있지만 사람의 몸은 숱한 세포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주변 세포와 서로 도우며 따로따로 살아갑니다. 피를 타고 각 세포에 공급되는 양분은 대부분 포도당입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는 식사 후 1시간 반 정도가 되면 가장 높습니다. 세포는 피를 타고 들어온 산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세포 호흡을 하고 남은 찌꺼기에서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이산화탄소는 피 속에 들어가 허파를 통해 나가고 물은 심장에 와서 오줌이 되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소화작용에 쓰이지 못한 찌꺼기는 똥이 되어 몸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소리를 듣고 물체를 보고 생각을 할 때조차 쉴 새 없이 몸속에 에너지를 씁니다.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에너지는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이 자랄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세포들은 쉴 새 없이 물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산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끄집어내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우리가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 물과 이산화탄소를 다시 내놓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뭐 되면서 순환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쪽 보겠습니다. 26쪽에 세 번째 문단,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 세진이. 세 번째 문단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 즉 원소로 이야기해 보면 생물과 무생물은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소들이 서로 붙으면 생명을 탄생시키고 원소들이 쪼개지면서 무생물의 세계로 되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한 문단 띄우고 생물 중의 변화는? 생물 중의 변화는 원소가 붙은 모양이 바뀜에 따라 일어납니다. 지구에 있는 원소는 결합 모양만 달라졌지 줄곧 되풀이하여 쓰여온 셈이지요. 오늘날의 생물학에서는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이나 공기나 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소는 땅과 공기와 물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몸은 모두 쪼개져 땅과 공기와 물 속의 물질로 되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무생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지만 그 바탕은 무생물과 같습니다. 자, 이 책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 근데 이 책 저자의 주장은 인간이나 저 바위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야. 레고를 가지고 근사한 비행기를 조립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레고를 이렇게 흐트러뜨리면 그냥 조각이잖아. 이런 것처럼 그 레고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만 그 레고에다가 엔진 같은 걸 붙여가지고 작동하냐, 엔진이 없어갖고 작동하지 않냐, 이런 차이일 뿐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책 앞에 그 태양을 이루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나와 있는지 혹시 기억나? 태양을 이루고 있는 게 뭔지? 18조. 우주구름에 수소를 비롯한 여러 물질. 그래서 이제 수소가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가 이제 어떻게 뭉쳐지냐에 따라서 철, 니켈, 칼슘, 알루미늄, 황인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어서 수소를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우주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아까 인간은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것들이 아니라 인간 역시 그냥 이 전 우주의 같은 그런 물질이고
다만 그 형태가 달라진 어떤 그런 것뿐이고 다시 우리 아까 그 분해자 뭐 된다고 하면은 다시 그냥 이렇게 물과 흙으로 돌아갈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가 계속 뭐 한다는 거야? 돌고 도는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쪽. 첫 번째 문단 하랑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물종은 똑같은 상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환경은 늘 변하기 때문에 같은 종이라는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변하게 됩니다. 각각의 생물도 늘 변해가지만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자꾸 다른 종으로 바뀌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생물의 역사를 살펴보면 발달하여 안정된 상태에 있던 많은 생물이 급격한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멸종하고 다른 생물로 바뀌었습니다. 지구에서는 생물 집단이 대량으로 멸망하는 시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어느 생물 집단이 사라지면 새로운 생물 집단이 들어와 번성하는 시기를 거치다가 다른 생물로 바뀌곤 했지요. 거기까지. 그래서 요 이야기는 아까 쌤이 잠깐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우리 인류가 출현하기 이전에도 이미 생물들이 뭐 하는 경우가 있었다? 멸종한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생태계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이거를 근데 또 아까 자칫 잘못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생태계가 뭐 하는 거는 변화하는 건 너무나 뭐한 일 아니냐? 자연스러운 일 아니냐. 오히려 생물이 멸종되지 않도록 지키는 거 그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냐. 사라지고 생기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반면에 아까 말했듯이 그런데 그것들이 아주 오랜 역사, 수백만 년 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을 단지 우리 인류가 출현한 이후에 불과 몇백 년, 산업혁명 이후에 몇백 년 사이에 그 변화가 너무나 급속히 진행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또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3쪽. 생태계란 무엇일까요? 되어 있는데 생태계의 정의가 뭐야? 생태계는 서로 도움을 주든 서로 피해를 주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생태계의 정의다. 또 생물과 환경이 조화된 집단이요. 생물과 환경이 조화된 집단을 보고 우리가 생태계라고 그래. 생물과 환경이 조화된 집단이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 다음 문제에 나오잖아. 33쪽. 환경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렇지. 것. 아까 위에서는 생물과 환경이 조화된 집단이라고 했었는데 그 생물을 다시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돼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구성 요소에서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누면 환경과 생물이야. 근데 그 환경과 생물에서 다시 이 생물을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생태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쪽 제일 마지막 줄, 그 마지막 문단, 생태계 중에서 세연이 읽죠. 생태계 중에서부터 마지막 문단. 마이크 켜고 세연아. 선생님, 아, 몇 쪽이에요? 33쪽. 생태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생태계는 지구 생태계입니다. 지구 생태계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 에너지를 태양에서 얻고 쓸모없는 에너지를 외계로 보내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생산자인 녹색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식물의 잎에 있는 엽록체라는 공장에서는 거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뭐 한다는 거야? 얻는다는 거야. 그 에너지 얻은 것들이 식물이 그걸 만들어내고 그 식물을 결국은 초식동물이 먹고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그 식물과 초식동물, 육식동물을 먹어서 우리 사람들도 유지하잖아. 결국 사람들도 결국 뭐인 거야? 태양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을
태양이라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들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자, 그 다음에 38쪽. 요 이야기는 좀 어찌 생각하면 위험한 이야기,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도 하는데 38쪽의 세 번째 문단 민정 읽겠습니다. 생태계에서는 먹고 먹히는 관계가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은 자연 그 자체이며 바로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길입니다. 거기까지. 자, 거기서 무슨 법칙이 나온다는 거야? 양육강식의 양육강식.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 이게 나오는 약육강식이 뭐야? 약한 동물이 약한, 더 강한 강한 동물에게 먹히고 강한 동물은 약한 동물을 먹는 그런.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법칙이 자연 질서를, 자연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호랑이가 뭐 토끼를 잡아먹는다. 그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건 너무나 뭐한 일이라는 거야?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일이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뭐에 대입하면, 우리 인간 사회에 대입하면 인간 사회도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뭐 하는 게 지배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얘기지. 힘센 세진이가 약한 민정이를 노예로 부려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는 얘기지. 왜? 그 자연의 법칙이니까. 그런 논리로 그런 비약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아까 사람도 이 자연의 일부분이다. 그 원리가 똑같다. 자연에 이런 법칙이 있다. 그럼 사람들에게도 이런 법칙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법칙은 여전히 똑같이 지켜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랑이 어떻게 생각해? 하지만 음, 어, 우리는 서로를 그냥 육식 때문에 공격하는 거고 살기 위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식 때문에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지금 하랑이가 말한 대로 생존의 문제냐, 생존이 아닌 생존 플러스 다른 욕심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뭐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가치관, 다른 잣대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그런 부분들 볼 수 있고, 이러한 그 약육강식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래서 나온 게 우생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 인간들에게도 우월한 인자가 있다는 거야. 열등한 인종이 있고. 그래서 이른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게르만족, 게르만족이 더 우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열등한 유태인들이라던가 다른 동유럽 사람들을, 슬라브족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게 너무나 뭐한 거라는 거야? 자연스러웠던 그런 일이라는 거야. 이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논리들이 그런 정치적인 그런 논리들로 둔갑하고 이론적 뒷받침이 되면서 그러한 일들 너무나 스스럼없이 자행했던 그런 또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5쪽 보겠습니다. 45쪽 세 번째 문단. 민정이? 에너지는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양은 늘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에너지의 형태가 바뀔 때마다 자꾸 줄어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에너지를 새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에너지의 형태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게 뭔 말일까? 음. 지금 이 부분 혹시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하랑이. 저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을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거니까 이런 다른 에너지를 전기나 열 에너지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에너지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하랑이가 잘 알고 있네. 그러니까 바람 부는 거를 우리가 풍력을 통해서, 풍력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바꿔놓고 있는 거야. 석탄이나 석유에 들어있는 그 에너지를 태워서 우리가 열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바꿔 쓰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그냥 뭐 하는 거다? 바꿔 쓰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에너지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46쪽.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세진이. 에너지는 쓸모있는 에너지는 쓸모있는 에너지가 쓸모없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이지 쓸모없게 된 에너지가 쓸모있는 형태로 방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지구는 쉬지 않고 외부 에너지를 받아들여 질서를 이루고 생물이 살아가도록 환경을 바꾸어 갑니다. 그러면서 쓸모없게 된 에너지는 외계로 내보내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쓸모있는 에너지가 쓸모없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거다. 늘 그래서 쓸모없는 에너지를 쓸모있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가 흘러간다라는 것들이 에너지 어떤 그런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에너지 법칙을 파괴하는 아니 에너지 법칙 잘못됐다. 내가 쓸모없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다시 쓸모 있는 에너지로 내가 바꾸겠다라고 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겠지, 그 사람이. 세상의 어떤 요즘에 모든 어떤 그런 일들의 그 밑에는 결국은 에너지를 둘러싼 전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에너지를 둘러싼 사람들의 다툼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47쪽에 보면 생태학적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생태학적 피라미드란 뭘 보고 생태학적 피라미드래? 아랫단계에 속하는 생물일수록 수가 적고 윗단계로 갈수록 수가 줄어드는 그 모양이 피라미드를 닮았다고 해서 생태계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렇지. 뭐가 많다는 거야? 생산자가 더 많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갈수록 뭐 한다는 거야? 그 수가 줄어든다는 거지. 그래서 그 모양이 이른바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이라서 우리가 생태학적 피라미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태학적 피라미드가 이제 뭐 하게 되면 깨지게 되면 그러면 아까 말 평행이 깨지는 거고, 그럼 일대 혼란이 발생하는 거고, 그 혼란이 발생한 이후에는 다시 이제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런 생태학적 피라미드가 형성될 수 있겠지. 48쪽. 이 이야기는 아까 46쪽에 했던 이야기하고도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자, 네 번째 줄. 자, 세진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 줄이요? 생태계로 들어온 햇빛 중에서 48쪽.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 생태계로 들어온 햇빛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반 정도뿐이고 식물은 그 중에서도 일부분만을 이용하게 됩니다. 결국 햇빛 중에서 매우 적은 양만이 녹색 식물의 광합성에 쓰이고 이때 만들어지는 유기물이 생태계의 먹이 그물을 돌면서 다른 생물체에게 이용되지요. 식물에게 이용되지 못한 태양 에너지는 땅을 데우거나 바다와 여러 곳에 물을 증발시키거나 바람을 일으키는 데 쓰입니다. 그런 다음에 쓸모없게 된 에너지는 모두 외계로 빠져나갑니다. 녹색 식물에게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태양 에너지에서 그 100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100을 받으면 그 식물이 그 태양 에너지 100을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식물이 자기도 막 자라기도 하고, 자기가 광합성도 하고, 자기가 자라는데 거기 한 50 쓰고, 광합성 하나에서 결국 녹말을 만드는 데는 한 30 정도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그 30을 다시 이제 저기가 먹을 거 아니야. 토끼가 먹을 거 아니야. 토끼가 먹는데, 토끼가 먹어서 자기 몸 고기를 만드는데, 토끼도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그 30 중에 토끼가 예를 들면 한 5만 고기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사람이 그 토끼를 잡아먹으면 그 5만 갖다 쓰는 거야. 원래 태양에서는 뭐가 왔었는데? 100이 왔었는데. 이게 단계를 하면서 거치면서 남는 건 조금밖에 없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는 거지. 그럼 제일 좋은 거는 태양에서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에너지를 바로 받을 수 있으면 사실은 상당히 그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거지.
저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휘발유를 넣잖아. 그 휘발유나 경유를 넣는데 그 휘발유 경유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굴러가는 데 있어 그거를 이렇게 그 휘발유나 이런 걸 태워서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그 100을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중에 일부만을 쓸 뿐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연비가 뭐 얼마나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결국 연비가 높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는 그 효율을 에너지 쓰는 그 효율을 높여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그걸 전부 다 사용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의 삶에도 적용하면 우리 세연이가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아이를 돕고 싶어서 세연이가 한 달에 3만 원을 성금으로 냈어. 자, 그러면 아프리카 아이에게 세연이가 낸 3만 원이 그대로 전달될까? 왜 그 3만 원이 그대로 전달 안 될까? 직원들 월급하고 그곳에 가는데 쓰는 비행기값. 그렇지. 세연이로 하여금 그 아프리카 아이의 삶을 그 광고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 세연이한테 그 돈을 받아서 은행에서 받아서 그거를 정리하고 그걸 또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또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그 중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쓰잖아. 그럼 그런 비용들을 뭐하고 제하고 그 아프리카 아이에게 가니까 그 아프리카 아이가 받는 돈은 3만 원이 아니라 한 10,000원 정도만 받는 거란 얘기야. 그럼 세연 입장에서 뭐야 내가 3만 원 줬는데 2만 원 어디 가고 10,000원밖에 안 가. 그러니까 나 뭐해? 안 낼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태양에너지에서는 100이 오는데 왜 나한테는 5밖에 안 와? 나 안 먹을 거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태양에너지를 바로 뭐 해야 되는데 받아 먹어야 되는데 태양에너지를 바로 받아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럼 세연이가 그럼 그 아프리카 아이가 불쌍해서 그럼 내가 3만 원을 내가 직접 그에게 준다라고 하면은 세연이가 오히려 3만 원을 주로 그 아프리카에 가려면 수백만 원이 더 들겠지. 비행기 타고 그 전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그 비용들 이런 것들도 여기서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9쪽. 자, 세연이 읽겠습니다. 첫 줄부터. 첫째 줄부터 59쪽. 마이크 켜고. 첫 세연아, 줄이요? 59쪽 첫째 줄부터 읽으면 되고, 식물의 생산자라고 하지만 59쪽, 식물의 59쪽, 59쪽, 59쪽 첫째 줄부터. 자연 생태계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파괴되거나 어떤 물질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하는 변화가 생겨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태풍이 불거나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생태계는 서서히 원래의 상태로 회복됩니다. 이렇게 생태계가 스스로 깨끗하게 되는 작용을 생태계의 조절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양의 쓰레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면 생태계는 원래 상태로 되돌릴 힘이 달리게 됩니다.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오염물질이 더 많으면 생태계는 더러워지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생태계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생태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도 생태계가 알아서 뭐 할 거야? 해결을 할 거야. 생태계의 조절작용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생태계의 조절작용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근데 뭘 우려하고 있는 거야? 뭘 걱정하고 있는 거야? 세진이? 너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오면 원래 얘네 생태계가 생태계 조절 작용으로 원래 깨끗하게 하는데 너무 많은 쓰레기가 나오면 그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넘어가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사라져요. 그렇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 너무 급속히 너무 많은 양을 하는 것들이 어쨌든 그 우리가 산업화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그 살면서 그 전까지는 그나마 그냥 이렇게 자연이 스스로 지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양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었는데 그 산업혁명 이후에 한 2, 300년 동안에 우리 인간들이 쏟아낸 것들이 너무나 급속하고 너무나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 지구의 조절 작용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생태위기다, 기후위기다, 환경위기다라고 걱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런 맥락에서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0조 보겠습니다. 화랑이 첫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어느 생물이든지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만큼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생물 하나하나가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거를 자 71쪽에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어? 프랑스의 건축학자가 생명 공간이라고 생명 해서 공간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 조문부터 하랑. 모든 생물종은 대대로 동종을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면적이 있어야 하는데 생물종에 따라 그 최소 면적이 다릅니다. 생물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면적이 좋아지더라도 그 좋아진 면적에 적응하지요. 그러나 자신이 사는 곳이 갑자기 파괴되거나 생물이 부쩍 많아져서 미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공간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생명 공간은 얼마 정도인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생명 공간이라는 부분들도 우리 사람들에 따라서는 결국 돈 문제지. 돈 많은 사람은 자기의 생명 공간을 아주 넓게 쓰는 거고, 뭐 둘이 사는데도 뭐 50평에 산다. 그럼 한 사람당 25평 공간에 사는 거 아니야. 근데도 뭐 가난한 집은 뭐 13평에 뭐 6식구가 산다. 그러면 한 사람당 뭐 2평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 사는 거고. 또 아주 저게 그 제일 저기 한 게 그 고시원? 고시원이라는 곳이 있어. 공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가서 몸 하나만 누이고 책상 하나만 있는 그 정도. 두 사람이 가서 앉아있기도 힘든 어떤 그런 공간, 아주 좁은 그런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거의 갇혀서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그 답답해서 살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인간에게 적절한 생명 공간은 어떠해야 되는 건가? 근데 이건 단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닭도 닭 얘기를 쌤이 왜 하는 걸까? 민정아, 쌤 갑자기 생명 공간 얘기하다가 그 생명 공간이 최소한 그 사람이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만큼 공간이 있는 건데 그거에서 쌤이 근데 왜 닭 얘기를 갑자기 하냐고. 생명 공간하고 닭하고 무슨 상관이어서. 세진이. 닭도 원래 우리에서 자라는데, 그 우리에서 자랄 때, 닭한테, 아니. 자, 닭들이 사는 양계장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빽빽하게 뭐 하는 거야. 닭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컴퓨터 화면 박스보다도 더 적은 그런 공간에서 닭들이 뭐 하는 거야? 사육되는 거라는 얘기야. 요 공간 안에 수천 마리의 닭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 닭들은 그냥 뭐 할 공간이 없는 거야. 움직일 공간이 없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계속 그냥 뭐야? 주는 먹이 먹고 알만 낳던가. 아니면 주는 먹기 먹고 살찐 다음에 그냥 뭐야? 몇 개월도 안 돼서 바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치킨이 된다던가. 선생님이 치킨을 먹으면서 늘 마음이 아파. 선생님도 참 이렇게 이중적이긴 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닭이나 이런 동물들의 생명 공간의 개념들을 적용하면 최소한 이 닭들도 그 키울 때 얼마 이상의 어떤 그런 공간을 해야 되는 거고 해야 좀 확보해줘야 된다. 뭐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학급 교실 같은 경우도 최소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몇 명이 모여있으면 어느 정도의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것들. 근데 요즘은 그나마 학생 수가 좀 줄어들어서 선생님 때는 여러분만한 공간에 한 반에 막 40명, 50명이 그 여러분 지금 공간에 40명, 50명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사람들이 이게 생명 공간이 줄어들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그럼 서로 이제 뭐에 충돌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지 인성이 나빠서 인간성이 나빠갖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생명 공간이 줄어들면 다 사람들 자체가 그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면 자연히 뭐에 생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생태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들 착하게 지내야 돼. 너희들 싸우지 마. 이렇게 말로 해결할 것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 경우에는 오히려 교실을 뭐 하던가 넓히던가 학생 수를 줄인다던가 이러한 근본적인 그런 그 문제 해결책이 나와야 그나마 그런 그 갈등이나 이런 요소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것들. 그런 점에서 이제 생명 공간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또 공간이라는 건 한정돼 있잖아. 한정돼 있는데 누군가가 공간을 뭐 하면 많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차지할 공간이 뭐야? 줄어드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자기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가 공간 넓게 차지한다는데 라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그가 정당한 건가? 아니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넓은 공간, 너무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6쪽 보겠습니다. 자, 거기 세진 읽겠습니다. 첫째 줄부터. 이를테면 텃세를 부리는 것이지요. 올챙이는 수가 너무 많아지면 서로 죽이려고 독소를 내뿜으며 식물도 너무 빽빽하게 자라면 같은 종에게도 해가 되는 독소를 분비하는 종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자, 거기서 우리는 텃세 부린다 하면 그게 긍정적으로 보여져, 부정적으로 보여져. 부정적. 우리가 텃세 부린다 하면 부정적으로 보였단 말이야. 근데 이 책에 따르면 그 텃세 부리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생명 공간을 뭐 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야. 그럼으로써 그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본능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 위험해. 왜? 그러니까 텃세 부리는 건 그러니까 뭐야? 정당한 거다. 자연적인 거다. 라는 식의 그런 논리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늘 그 생태학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자연의 이치고 그 삶의 이치인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 그대로 과연 적용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 인간 사회에는 적용되지 않는 어떤 또 다른 맥락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군데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을 같이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는 것들도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독서행위가 아닌가 싶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얘기 이걸 단지 동식물의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고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한다라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태학적 시각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친구 관계, 여러분의 학급, 여러분의 가족, 뭐 여기 지금 독서교실 이런 걸 갖고 해석한다라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또 조금 또 다른 눈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하늘길입니다. 하늘길은 이문열 소설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알아? 네. 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쓴 소설가 이문열 쌤이 쓴 작품 중에 하늘길이라는 어떤 그러한 작품이 있는데 그 하늘길이라는 작품을 가지고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